제가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예측입니다. 공정과 청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죠. 이 4단계 프로세스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청정과 공존의 제주에 적용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발전 전략이 되겠죠. 제주 발전입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문화입니다. 제주 그러면은 누구나 청정은 떠오르죠. 그러나 또 공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묶어보면은 지속 가능성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꿈꾸는 바도 바로 지속 가능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제주 발전을 가지고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을 한 번도 강연을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다 들어보신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설명하실 분, 1분만 설명하실 분. 그러니까 들은 분하고 안 들은 분하고 별 차이가 없나요? 자, 그러면 오늘 목적은 우선 적어도 이 강연 이후에는 주변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야 되겠다. 자, 우선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포럼의 수장 클라우스 슈밥 박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거대한 쓰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레미 리프킨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은 아니야, 아직 4차 산업혁명은 오지도 않았어.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야. 또 얼마 전에 우리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 같은 분은 그 4차 산업혁명 오긴 올 텐데 그게 아마 인류의 종말로 끝날 걸,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죠. 자, 문제의 본질을 볼까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려면 뭘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산업혁명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산업혁명은 과연 무엇인가 얘기하려면 산업이 뭔가를 얘기해야 되겠죠. 자, 산업이 뭔가요? 산업은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걸 만들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그동안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산업은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물이 소위 누군가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면서 형성되는 거죠. 이게 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업의 요소들은 뭔가? 바로 산업의 요소는 기술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과학기술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설계하고 찾아내는 인문학이 있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게 비즈니스, 경제사회가 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산업혁명을 기술로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산업이란 것은 기술만이 아니고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인데 왜 이것을 우리는 기술로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산업혁명이란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맥킨지에서 만든 GDP 증가와 또 인간의 인구 증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 1차 산업혁명 기간 중을 보면은 인구 증가와 GDP 증가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이 당시 인구 증가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먹고 살 게 모자랐기 때문이죠. 즉 상존의 물질을 만드는 혁명이 1차 산업혁명이었다. 즉 상존의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산업혁명 기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구 증가보다 GDP 증가율이 훨씬 높아요. 자, 이것은 뜻하는 게 뭐죠? 우리가 오늘 내일 먹을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먹을 것도 축적할 수 있다는 거죠. 재화의 축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켰다는 거죠. 자,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구 증가율이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왜 감소하고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연결의 욕구가 충족되면서 이제는 인간이 굳이 만나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볼 때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은 혼밥, 혼술 굉장히 흔하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은 각각 기술만의 혁명이 아니라 그 기술이 인간의 욕망과 결합된 혁명이라는 겁니다. 1차 혁명은 생리적 욕구가 기계혁명과 2차는 안정의 욕구가 전기혁명과 3차는 사회적 욕구,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4차 산업혁명은 이 지능혁명뿐만 아니라 지능혁명이란 기술혁명이 인간의 욕구 중에서 그 다음 욕구에 해당되는 명예욕, 자기를 표현하는 욕구, 그리고 자기를 실현하는 욕구, 이 욕구들이 서로 공진화하는 현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제가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예측입니다. 바로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공정과 청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은 이와 같이 현실에서 가상으로 간 세상을 다시 현실로 갖고 와서 융합하는 혁명입니다. 그래서 3D 카메라로 찍은 여러분들의 사진을 데이터화시키는 것은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 3차 산업혁명의 기술입니다. 이것을 데이터를 다시 조합해서 최적의 형태로 만들어서 3D 프린터로 찍어내면 현실 세계에 여러분들의 피규어가 등장하게 되죠. 이것은 뭐냐? 아날로그 트랜스폼 과정입니다. 이래서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현실 세계가 가상으로,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가상의 데이터 세계가 현실로 돌아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 더 쉽게 더 많이 충족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니콘들이 이제는 분기에 하나 이상 등장해요. 유니콘의 등장 빈도가 100배가 빨라집니다. 이것이 혁명이 아니면 뭐가 혁명이었어요? 제가 2014년도에 등장한 유니콘 기업 20개를 분석했는데 20개 전부 다가 이래요. 똑같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13개의 글자로 압축했습니다. 인간을 위한, 바로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5개 글자.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융합, 기술입니다.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 디지털화 기술, 가상을 현실로 보내는 애널로그화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이 융합돼서 인간의 욕망과 기술이 공진화하는 혁명이다. 이런 의미로 제가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13글자. 뭐 이건 다 우리
외워갈 수 있죠? 예,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13글자로 먼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세상이 이제 우리 기술에 의해서 융합해요. 현실의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복제가 안 됩니다. 먼저 온 사람이 제일 좋은 거 가져갑니다. 한계 효용이 체감하죠. 반면에 이 온라인의 데이터의 세상은 복제와 편집이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내 중에 온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져갈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한계 효용이 체증합니다.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공유가 원칙이 돼가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세상이 충돌합니다. 소유냐 공유냐. 자, 대표적인 갈등이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기업들의 갈등들입니다. 왜 에어비앤비는 합법인데 왜 우버는 불법이죠? 뭐가 다르죠? 다른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치력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혼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거대한 생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이름 중에 하나가 유니콘들이에요. 유니콘, 유니 하나지요. 콘 뿌리입니다. 일각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자, 현실에 존재하는 상상 속의 동물을 우리가 벤처업계에서 뭐라고 붙였느냐? 1조 기업 가치가 넘는 벤처기업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 거의 안 나오니까. 1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니까. 그런데 얘들이 2011년도가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드랍박스, 에어비앤비와 같은 회사를 필두로 해서 이런 유니콘들이 이제는 분기에 하나 이상 등장해요. 무슨 일이 생겼지? 계속 이럴 거야? 봤더니 2014년도가 되니까 이제는 한 달에 하나씩 등장합니다. 2015년도가 되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등장해요. 2016년도 작년도에는 무려 74개의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불과 5년 사이에 유니콘의 등장 빈도가 100배가 빨라진 거예요. 이것이 혁명이 아니면 뭐가 혁명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들 리스트를 탑 10을 쭉 줄 세워보면 10년 전인 2007년도에는 소위 공유 플랫폼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몇 개나 있을 거예요? 10개 중에 7개입니다. 거대 기업, 스타트업 모두가 지금 일대 변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비밀 코드는 무엇일까? 이들의 비밀 코드는 바로 현실의 한계를 떠나고 있다는 거죠. 시간, 공간, 인간의 한계를 떠납니다. 어떻게 떠나죠? 바로 데이터화하는 겁니다. 이것을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로 데이터화하면은 이 현실과 똑같은 또 하나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현실 세상에서는 제 얼굴에 있는 주름을 없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뽀샵을 하면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현실에선 불가능한 편집과 복제가 마음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것을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오면 안 될까? 예, 가지고 나올 수 있죠.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이 일련의 변화들입니다. 스마트 공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디지털 호스피탈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내비게이터죠. 아는 길도 내비게이터한테 물어봅니다. 왜? 어느 길이 빠른지 모르니까. 도착 예정 시간을 모르니까. 이래서 내가 몇 시에 도착할지 무슨 길이 제일 좋을지 시간과 공간을 예측하고 맞추어 줍니다. 어떻게 알죠? 현실과 똑같은 또 하나의 교통 세계를 만들었죠.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절약하느냐? 시간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도시 정체를 줄여요. 그 효과가 서울시에서만 1조 5천억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거를 거기서만 쓸까? 공장에서 쓰면 안 될까요? 병원 다 쓸 수 있죠. 이래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대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은 자,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오감으로 데이터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그 데이터화된 거를 대뇌 피질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전전두엽에서 과거에 알고 있는 지식과 융합해서 뭐 저 얘기가 맞는 얘기야? 뭐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펜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하나 써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오감
질서, 행동의 이런 사이클들입니다. 똑같은 일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기업들은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사물 인터넷이 오감의 역할, 빅데이터가 대뇌 피질의 역할, 인공지능이 전전두의 역할, 로봇이 행동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집, 저장, 질서 최적화, 이 과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별적인 기술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란 1차적으로 현실을 데이터화시키는 오감의 기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물 인터넷, 생체 인터넷들이 이런 일을 하죠. 이것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빅데이터가 됩니다. 우리 대뇌 피질에 저장하는 데이터들이죠. 그러면 우리 전전두엽에 해당되는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추어 줍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가 최적화되죠. 바로 우리 인간의 행동과 똑같이 4차 산업혁명은 이 4단계 프로세스로 이룩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등장한 유니콘 기업 20개를 분석했는데 20개 전부 다가 이래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례들을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캐터필러는 중장비 회사인데 장비를 만들고 팔고 몰랑이 아니라 팔고 나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뭐로? 사물 인터넷으로. 자, 1단계 수집된 오감의 데이터를 두 번째 2단계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3단계 인공지능에 분석하면 뭐가 나오느냐? 저 제주연구원 옆에 있는 굴삭기의 오른쪽 바퀴를 지금 바꿔라. 다음 주에 고장날 확률이 98%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고장나기 전에 서비스는 비포 서비스가 만들어지죠. 이미 엘리베이터 산업들, 이런 중장비 산업들, 의료장비 산업들은 이렇게 거의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서비스를 몰라라가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을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연결되는 PSS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어떠냐? 자, 아마존은 배송 서비스를 합니다. 저 배송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가장 놀라운 투자는 뭐냐? 고객의 배송 데이터를 다 분석해 봤더니 저 아주머니는 내일 기저귀를 주문할 확률이 95%예요. 이게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굳이 발주 이후에 배송 안 해도 되는 거죠. 발주 전 배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적의 가장 빠른 배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일련의 변화들을 통해 가지고 현실과 가상 세계가 융합하고 이제는 인간의 욕망을 놀고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욕망을 현실 세상만 가지고 충족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가상 세상도 한계가 있으니까 두 개를 융합해 보자.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융합하느냐?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와 융합합니다.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다시 제품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현실과 가상이 각각 순환하는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들이 들어가죠. 그 기술이 발전하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지? 우리 일은 어떻게 되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인류 역사상 기술 혁신이 일자리 없앤 사례는 한 번 사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어떤 일자리가 유망할까요? 자, 답을 하겠습니다. 자, 기술 그러면 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자, 기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술 모델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와터하우스, 또 독일의 DFKI, 뭐 이런 셉, 이런 수많은 회사들이 내놓고 있는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내놓은 9필라 모델이 그중 제일 그럴듯합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래요. 로봇, 빅데이터, 증강현실, 3D 프린팅, 클라우드, 사이버 시큐리티, 사물 인터넷,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뮬레이션, 뭐 이런 기술들을 동원해 가지고
당신네 조직을 우리가 4차 산업화 시켜주겠다. 물론 매우 비싸게 돈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모델이 그닥 그렇게 멋있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또 빠져있는 기술들이 많고 제가 유니콘 기업들 20개 적용해 봤더니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과 12기술 모델, 그래서 이 노란 선을 바탕으로 바깥에 있는 현실 세계와 안쪽의 가상 세계가 순환하면서 최적화하는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1단계는 뭐죠? 현실 세계에서 오감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실의 시간, 공간, 인간 이거를 수집해야죠. 자, 시간, 공간, 인간을 수집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6개의 기술입니다. 시간을 데이터화시키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공간을 데이터화시키는 IoT와 LBS, 위치 기반 기술이죠. 인간을 데이터화시키는 웨어러블과 SNS 기술입니다. 이 6개의 기술이 있으면 모든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시간, 공간, 인간의 점과 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총 6개 완벽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얻죠?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대로 이제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얘를 시키는 게 좋아요. 얘가 아주 잘합니다. 인공지능이 그걸 잘하죠. 쟤는 데이터 다루는 게 전문입니다. 얘가 데이터를 다루면은 예측과 맞춤, 너는 몇 시에 도착하고 어느 길이 제일 좋아? 하고 맞춰주죠. 그런데 저거를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가 있나요? 안 됩니다. 저걸 가지고 나와야죠. 근데 저게 그냥 나올까요? 기술이 있어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6개의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이래서 6개의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 6개의 가상을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구조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냉장고에서 식재료 꺼내서 요리하듯이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인공지능이 요리하면 수많은 사업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4단계 12기술의 융합이다. 제가 지금까지 30분간에 걸쳐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본질적 접근과 기술 융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기술이 발전하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지? 우리 일은 어떻게 되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그래서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주장은 무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이 얘기가 아니고 1811년도에 기계가 우리 일자리 없앨 거야. 기계 파괴, 러다이트 운동. 그리고 1961년도에 컴퓨터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갈 거야. 오토메이션 잠리스에 이르기까지 지난 250년 산업혁명 역사상 250개 이상의 가설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실제로 입증된 가설이 있느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토마스 하이 위스콘신대 교수가 철저히 분석한 결론이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기술 혁신이 일자리 없앤 사례는 한 번 사례도 없다는 거예요. 농업의 일자리가 80%가 2%로 줄었지만 78% 일자리가 사라진 거 아닙니다. 그들 2%가 80%가 만들던 농업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농업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배 이상을 더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들 일자리는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으로, 플랫폼 서비스로 계속 바뀌어 나간 겁니다. 세상이 변하면은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일자리의 진화라고 얘기한 겁니다. 일자리는 늘 창조적 파괴를 반복해 온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일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러한 일자리가 다 완전히 대체되는 것은 이렇게 미충족 욕망으로 만들어지지만 일자리가 다 대체지 않습니다. 대개는. 우리 일을 놓고 보면 일은 잡이란 것은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하는 일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책상도 열고 그다음에 문서도 만들고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 나눠놓고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반복되는 일, 우리가 흔히 삽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창조적인 일,
멋있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재미있는 일, 우리가 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로 보통 구성되어 있습니다. 맥킨지에서 분석해 봤더니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67%, 4%, 29%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은 분석된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일이란 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일 중에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가요? 반복되는 일이요? 그 사람들이 좀 하기 싫어하죠. 그리스에서는 그 일을 노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실을 읊고 토론을 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현대에는 그런 노예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군가 노예한테 시켰으면 하는 게 인간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 노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그 노예가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반복되는 일만 할 줄 압니다. 쟤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기존에 반복된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반복되는 일만 할 줄 아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 노예를 데리고 뭘 하면 되느냐? 창조적인 일과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 돼요. 이거 괜찮은 그림이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이렇게 융합된 일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베르그성이 얘기하는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르, 의미의 인간이죠. 그리고 호이징거가 얘기한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재미의 인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호모 파덴스라는 것을, 즉 파베르와 루덴스를 합친 놀이와 창조적 일, 재미와 의미를 합친 인간상이 우리 미래의 인간상이다. 이것을 호모 파덴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것이 누구하고 협조하느냐? 반복하는 인공지능 로봇과 협력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일자리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제 노동은 일을 거쳐서 놀이로 바뀌면서 수많은 새로운 현상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을 위한 창업들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아닌 삶을 위해서 일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바로 위워크의 창업자 미겔 맥케비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미래는 어떤 일자리가 유망할까요? 제가 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아니고, 미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등장하는데 정답은 뭐냐? 미래 일자리는 지금 존재하는 하지 않은 일자리, 즉 디어더스, 지금 모르는 기타 등등이라. 이제는 미래 일자리는 이것일 거라고 정하는 순간 그것은 유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가 똑같으냐? 주식시장에서 이 주식이 유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많은 사람이 다 알게 되면 유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가장 유망한 직업은 우리가 새롭게 미래에 도전하는 직업, 남들을 쫓아가는 소위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미래의 기업가 정신, 이것이 바로 가장 유망한 일자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는 어떻게 바뀌느냐? 사회는 현실과 가상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추격하는 사회에서는 기술과 산업이 1대1로 대응되어 있습니다. 규제도 쉬워요. 그래서 특정 부서가 특정 산업을 다루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미세먼지 하나 하려고 해도 수많은 산업들이 묶여야 돼요. 관광산업 무지 많은 산업들이 묶여야 되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저 징검다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규제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옥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자율주행차의 문제는 기술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네이버가 다 풀 수 있습니다. 지금 레벨 3까지는 글로벌 수준까지 다 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규제들입니다. 근데 이 규제에 대해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제주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을 앞서갔던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왜 뒤져 있느냐? 바로 규제 때문에 뒤져 있습니다. 그 규제의 모습이 전 세계 클라우드 데이터가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80% 넘어섰어요. 전 세계는 이미 서버 혁명에서 클라우드 혁명으로 다 이전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 1% 됩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개인정보, 공공정보가 거의 다 막혀 있습니다.
우리 공공정보 개방률 8% 수준이에요. 영국이 94%입니다. 개인정보, 대부분 개인정보 우리는 못 쓰게끔 규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클라우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 국방성은 안전을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쓰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이터와 클라우드의 갈라파고스전 정책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주도는 이러한 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제주도 특별자치구역이죠. 그래서 제주혁신의 근간은 뭐냐? 규제를 푸는 자유를 가진 것이 제주혁신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제주가 이러한 탈중앙 지방분권의 선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제주가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 혁신을 이끌어가는 테스트베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주 혁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성장을 놓고 보면요, 국가가 성장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보이죠. 요 3만 불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 도시국가 2개, 싱가포르, 홍콩을 빼놓고는 전부 다 3만 불 근처에 가면 맥을 못 추기 시작합니다. 오직 여기를 잘 뚫고 나간 데가 독일이 잘 뚫고 나갔어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3만 불 근처에 가니까 경제 발전 속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국가 발전의 소위 추격자 전략, 3만 불 이전까지의 추격자 전략은 효율과 경쟁이었는데 3만 불 넘는 선도자 전략은 혁신과 신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이 완전히 다른 전략의 핵심이 뭐냐? 바로 여기에 중앙 집중에서 지방 분권으로 가는 탈집중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 정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가 3만 불을 무난히 돌파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제주가 이러한 탈중앙 지방 분권의 선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격형 효율에서 탈추격 혁신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의 경우에 이들이 2003년도에 뭘 했느냐? 지방 분권을 통해서 이제는 국가가 혁신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보다 앞선 것이 뉴질랜드고, 일본도 1999년도에 뭘 하느냐? 정부가,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지방 발전 전략을 무지하게 밀어붙였는데 결국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바꿨느냐?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이 실패한 이후에 포괄이양법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들을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그 지방정부 간의 발전을 통해서 발전해라. 그것이 국가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제주가 해야 될 3가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천지인, 즉 시간에 해당되는 정보, 그 다음에 공간, 그리고 인간, 3가지 문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설립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클라우드가 조직의 연결 구조의 중심이 됩니다. 자, 클라우드 우선의 업무 공유를 반드시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 각종 부서들이 이제는 과거와 달리 한 조직이 수직 통합되어 있는 파이프라인형 구조 조직은 다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과 클라우드에 의해서 상호 연결성이 확보가 되니까 모든 조직들은 내부 조직이 붕괴되고 최고의 조직들이 묶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묶입니까? 클라우드에서 묶여요. 이 클라우드를 개방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 클라우드 개방 정책, 미래의 클러스터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어야 됩니다. 클라우드 최우선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클라우드 최우선 원칙 하에서 런던이 가져왔던 소위 런던의 테크시티가 산학연뿐만 아니라 금공이 연결됩니다. 이런 우리가 과거의 산업 정책은 도시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도시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과 공공이 연결되어 있는 산학형
근공의 연결 구조를 가지고 이들이 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부 투자 활성화, 문제 해결형 정책, 적극 정보 세 가지입니다. 이 문제 해결형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공유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인간의 만남 문제를 보겠습니다. 리차드 플로리다가 한 얘기죠. 창조 도시에는 테크놀로지, 탤런트, 톨러런스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예요? 이 중 앞에 테크놀로지와 탤런트의 장점에 비해서 톨러런스, 포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공존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벨상을 받은 폴 러머 선생의 얘기입니다. 경제 성장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은 인적 자본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유치죠. 이제는 자본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인재가 유치되면 자본은 전 세계에 지금 가장 넘치는 게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인재의 중요성이다. 자, 그러면 인재들이 뭘 원하느냐? 물론 급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KPMG에서 삶의 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카네기 멜론의 연구 결과는 라이프 스타일의 경제적 기회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즉 우리는 제주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장점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인재를 육성하게 되고 인재를 육성하면 기업이 유인되게 됩니다. 이것이 경제 성장을 선순환하죠. 우리가 청정의 도시란 것이 이러한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을 통해서 다시 기업을 유인하는 요인들이 돼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산학연 협력 연구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산학연 연구 구조는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미래 비전 2025의 일부입니다. 그 안에서 독일은 10대 첨단 클러스터를 5대 하이텍 분야의 일부로 해가지고 거기 327개의 지역별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클러스터 경쟁 공모를 하고 있죠. 우리 제주도 클러스터 경쟁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러한 경쟁 공모와 더불어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가 협력하는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필립스가 아인트호벤 자기 본사 연구소를 옛날에는 모든 외부 조직들은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폐쇄된 공간이었는데 이제 이건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전 세계 85개국에서 140개 기업에서 여기서 10,000명 이상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개방된 이 공유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죠. 이것이 대기업과 중소벤처가 따로따로 성장해서 대기업 대시 중소벤처를 육성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일자리와 성장을 만든다. 이것은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대기업이 갖고 있는 시장의 효율성과 벤처가 갖고 있는 소위 창조성 이 두 가지가 결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개방 시스템에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뒷받침해야 되죠. 그래서 지방 정부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 기업과 지역의 테크노파크, 혁신센터 그리고 그를 받쳐주는 중앙 정부의 기관들 그리고 혁신도시 프로젝트 국회에서 규제 프리전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우리 제주는 저거 통과 안 해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제주가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 혁신을 이끌어가는 테스트 베드가 돼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실패하면 미래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슬라이드 첫 번째 장에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2025년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의 티핑 포인트와 한국의 초고령 국가 진입 시기가 일치합니다. 초고령 국가 진입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가 혁신 기회가 있을 것이냐?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마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지금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제도가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대부분 산업에서 한국을 앞서갑니다. 웨어러블, 드론, 핀텍, 자율주행차 그 이유가 기술 아닙니다. 제도 때문에 앞서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보면 기술은 10위권이에요. 특허는 5위권입니다. 그런데 국가 경쟁력을 끌어당기는 요인들은 뭐냐? 70위, 80위권의 금융과 노동 그리고 90위권의 규제, 100위권의 정치입니다.
여기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가벼운 지방자치단체 우리 제주가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